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아내가 큰 비밀을 숨기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비밀을 파헤치겠습니까? 아니면은 모른 척 살아가겠습니까? 오늘의 이야기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중반을 넘긴 남성입니다. 얼마 전 달력을 넘기다가 특별한 걸 봤어요. 부부의 날이 있더라고요. 이런 날이 있는 줄 처음 알았습니다. 5월하고도 21일이 부부의 날이었는데요. 둘이 하나가 되는 날이라는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전 뜬금없이 아내에게 물었죠. 당신은 나 뭐 보고 결혼했어? 뭘 그런 걸 물어. 기억도 안 나는구만. 에이, 너무한 거 아니야? 그럼 당신은? 사랑해서 결혼했지. 라고 하려는데 입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결혼해서 지금까지 16년 살면서 사랑한다는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저한테는 그 말이 참 어렵고 낯설어요. 전 고등학교 때까지 지방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대학 진학하며 서울 올라갔고요. 투박하긴 해도 깊은 정으로 사는 부모님 보며 자라서인지 남들은 잘도 하는 그 말, 사랑하고 고맙다는 말이 제게는 참 어렵습니다. 47인 지금 전 택배 일을 하고 있어요. 시작한 지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전에는 10년을 훌쩍 넘게 한 회사에 다녔어요. 와이셔츠 입고 출근하다가 명예퇴직을 당했죠. 크진 않아도 내실 있는 회사라 정년 퇴직할 때까지 다닐 줄 알았는데 승진을 앞둔 상황에서 전혀 예상 못한 일이었어요. 갑자기 회사 사정이 안 좋아지면서 퇴직금 줄 테니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황당할 뿐이었어요. 한창 크는 초등학생 아들 둘이 있었고 아내는 전업주부였어요. 누구보다 아내한테 미안했죠. 그렇지만 예상치 못한 일에 아내는 화부터 내지 않고 용기를 주더라고요. 진심으로 고마웠습니다. 친구들이 늘 저한테 말해요. 성진이 녀석, 영숙게 없어서 총각 딱지도 못 댈 줄 알았더니 와이프는 기가 막힌 사람을 만났어. 우리 중에 장가를 제일 잘 들지 누가 알았겠냐? 그러니까 자식들아, 연애 많이 한다고 장가 잘 가는 거 아니야. 날 보고 좀 배워라. 전 늘 친구들 앞에서 큰 소리를 치곤 합니다. 18년 전 아내를 처음 만났어요. 볼 일이 있어 번화가에 나갔는데 햄버거 가게가 하나 생겼더라고요. 지금의 아내가 거기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눈여겨보지 않았죠. 전 어디 가서 누가 예쁘다고 얼굴 쳐다보고 하는 성격이 아니었어요. 솔직히 20대 후반인 그때까지도 연애 한번 못 해본 숙맥이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얼굴에 여드름이 많이 났는데 그게 콤플렉스가 됐고 여자 앞에서 말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대학도 공대에 갔고 군대 다녀와 회사까지 남자만 많은 곳에 갔더니 더더욱 애인 만들기는 어려웠죠. 나중엔 연애를 해봐야겠다는 부담감까지 더해져서 소개팅을 해도 입도 뻥끗할 수 없었어요. 그날도 전화로 장가 언제 가냐는 어머니의 잔소리를 듣고 나온 참이었고요. 세상에 여자는 많은데 제 짝은 아무리 봐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볼일 본 것도 사실은 청약 통장 때문에 간 거였어요. 곧 만기였는데 이걸 어디다 쓰나 그런 생각에 우울하더라고요. 서울에 직장이 있으니까 집 한 채는 마련해야겠는데 기쁘지도 않았습니다. 열심히 청약은 부었는데 이게 다 뭔 짓인가 싶었죠. 한숨 쉬면서 통장을 뒤적거렸어요. 그러면서 햄버거를 먹고 나오는데 누가 뒤에서 절 부르더라고요. 저한테 주문을 받았던 여직원이었습니다. 저기, 죄송한데요. 제가 곧 마감인데 저랑 같이 나가주시면 안 될까요? 네? 왜요? 마감 시간만 되면 절 쫓아오는 손님이 있는데 무서워서요. 오늘은 술까지 드신 것 같아요. 아, 네? 아, 네. 아이, 그러세요. 안을 들여다보니까 정말 수상쩍은 남자가 있더라고요. 비쩍 마르고 얼굴이 시커먼 인상이 더러운 남자가 절 쏘아보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소주병까지 있었는데 햄버거 가게에선 팔지도 않는 거였죠. 보니까 싫다는 그 여직원을 쫓아다니고 위협하는 것 같았습니다. 전 의협심이 솟아서 등을 쫙 펴고 매장 입구까지 들어갔어요. 시골 출신에다 체격 좋은 아버지 유전자 그대로 물려받아서 제가 한덩치 하거든요. 곧 옷을 갈아입은 그 직원이 가방을 챙겨 들고 저한테 오더라고요. 그 수상한 남자 쪽으론 고개도 못 돌리고요. 나오자마자 제가 말했습니다. 팔짱 끼세요. 네?
팔짱 끼시라고요. 친한 척 해야죠. 저 남자 불량배 같은데 그쪽 협박해요? 네, 싫다는데 사귀자고 하고 집까지 쫓아온다고 저렇게 기다려요. 어떡해요. 무서워 죽겠어요. 지금도 저 쳐다보고 있죠? 안 되겠어요. 먼저 나가세요. 전 그 여직원과 나가려던 걸 관두고 그 남자한테 다가갔습니다. 왜 남의 여자는 그렇게 봅니까? 남의 여자? 당신 저 여자랑 사귀어? 그래요, 형씨. 내 여자친구라고요. 아니, 곧 결혼할 겁니다. 듣자하니 여기 와서 자꾸 협박한다던데 이유가 뭐예요? 나랑 한판 뜨자는 겁니까? 그래요? 원하면 나와요. 저기 공터에 가서 한판 뜨자고요. 수상한 남자는 얼굴만 매섭게 생겼을 뿐 덩치가 크진 않았어요. 제가 막 강하게 나가니까 저를 한참 째려보더니 그대로 일어나 매장을 나가더라고요. 여직원은 밖에서 안을 들여보다가 그 남자가 나오는 걸 보고는 제 뒤로 잽싸게 들어와 피했죠. 전 그 남자 들으라는 듯 소리쳤어요. 앞으로 또 여기 나타나면 한판 뜨자는 건 줄 알 테니까 그런 줄 아쇼. 경찰 안 부른 거 다행인 줄 알아요. 어디 내 여자한테 함부로 찝적대. 아니다, 이보셔 형씨. 잠깐 나 좀 봅시다. 약속하고 가요. 다시 여기 오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라고요. 아, 여보쇼! 그 스토커 같은 남자는 무단 횡단을 해서 건너편 도로로 뛰어가더라고요. 같은 남자로서 정말 찌질해 보였습니다. 자기보다 강한 상대가 나타난 것 같으니까 불이 나게 도망을 친 거였죠. 여직원은 저한테 고맙다면서 눈물까지 글썽였어요. 지하철역까지 같이 가준다고 하니까 됐다면서 거절하는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여자분과 이렇게 대화가 순조롭게 이어진다는 게 너무 신기했어요. 그래서 내친김에 물어봤죠. 그런데 저는 무섭지 않으셨어요? 제가 어떤 사람인 줄 알고 도움을 청하셨어요. 나쁜 놈이면 어쩌려고요. 은행 통장 보셨잖아요. 언뜻 봐도 저금을 오래 하신 것 같아서 믿을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했죠. 나쁜 사람이 어디 그렇게 저금을 열심히 하겠어요. 그래서 도움 요청했어요.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내일 또 오세요. 제가 맛있는 특제 버거 해드릴게요. 물론 공짜로요. 괜찮아요. 햄버거는 돈 주고 먹어도 돼요. 이 시간에 한번 와볼게요. 또 그 사람 왔나 보게요. 네? 아, 그러실 필요까지는. 걱정이 돼서 그래요. 제가 시골 출신이라 또 의협심이 강해서 이런 건 그냥 못 지나쳐요. 아, 오해하지 마세요. 저 그 스토커 같은 놈 아니고요. 그쪽 안전하신 것 같으면 안 올게요. 네, 정말 감사합니다. 내일 오시면 제가 진짜 맛있게 해드릴게요. 기대하셔도 좋아요. 그렇게 지금의 제 아내 수민이와 만나게 된 거였습니다. 이상하게 수민이 앞에선 말이 술술 잘 나왔어요. 처음부터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여줘서 그런지 위축되지도 않고 만나면 만날수록 편하고 즐거웠죠. 수민이도 그런 절 의지하고 좋아하는 게 느껴졌어요. 연애 1년 하고 우린 결혼을 했습니다. 청약통장 덕분에 내 집 마련도 할 수 있었고 연년생 아들 정수 정우 나 잘 살고 있었어요. 그러다 명예퇴직이라는 큰 암초를 만난 것입니다. 퇴직금 들고 나올 때는 그래도 계획도 있었고 포부도 컸어요. 회사 나오고 주변의 권유로 작게 사업을 시작했는데 얼마 안 가서 바로 망해버렸죠. 사업이라는 게 열심히만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더라고요. 신경을 너무 쓰니까 탈모도 심하게 오고 잠도 오지 않았죠. 후유증으로 기억을 잃기도 했고요. 처음엔 건만증인 것 같았는데 아니었습니다. 그때 아내가 저한테 했던 말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여보, 당신 이러면 안 돼. 사업 한번 실패했다고 다 끝난 것처럼 굴지 말고. 어떻게든 정신을 차려봐. 당신 산 좋아하잖아. 매일매일 등산 다녀. 내가 도시락 싸줄게. 매일 아침 출근하는 것처럼 산에 가는 건 어때? 그렇게 산에 다니며 마음을 추스렸죠. 또 아내의 권유로 머리털 나고 처음으로 정신과라는 곳에 갔어요. 거기서 치료받고 등산하면서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그렇지만 경제적으로 막막하고 힘든 건 여전했어요. 애들도 이제 겨우 초등학생인데 제가 돈벌이를 안 할 수도 없었죠. 아내는 아르바이트를 했지만 애들이 아직 초등학생이라 아내의 손길이 필요했습니다. 결국 전 택배 일에 뛰어들었어요. 제가 시골 출신이에요. 어려서 들로 산으로 많이 뛰어다녀서 체력은 나이에 비해 괜찮다고 자부했죠. 사실 다니던 회사도 외근이 잦았고 출장도 자주 가는 일이었습니다. 사업한다고 책상 앞에 앉아 하는 일이 적성에 안 맞았던 것 같아요.
구인 사이트에 가보면 늘 택배 사원을 구하고 있었죠. 몸을 부지런히 놀리면 어느 정도 수입은 보장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40대가 되어 처음 몸쓰는 일을 하니 첫날부터 무리가 오더라고요. 손가락, 팔꿈치, 어깨가 다 나가고 허리를 펼 수 없을 정도로 아파 끙끙 앓았어요. 여보, 당신 이러다가 골병 드는 거 아니야? 차라리 대리운전 같은 거라는 게 어떨까? 낮에 조금 더 하고 싶은 일을 찾아보고. 아니야. 첫날인데 이럴 수도 있지. 조금 더 해볼게. 어떻게든 지지 않겠다는 각오로 출근했던 것 같아요. 특히 무거운 과일 박스, 생수 같은 것들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추운 겨울이었는데도 일을 하고 나면 옷이 흠뻑 젖었습니다. 그래도 시골 출신 특유의 깡이랄까요? 이를 악물고 일을 하니까 하루하루 적응이 되더라고요. 또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한다는 생각에 저를 채찍질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아내가 제 일을 거들겠다고 나선 적이 있었어요. 나도 내일은 같이 출근해. 따라다니면서 당신 도울게. 난 진짜 안 내키는데. 꼭 그러고 싶어. 생각보다 훨씬 더 힘들 수 있어. 당신 따라다니면서 돕다가 애들 학원에서 올 때쯤 집에 오면 되잖아. 한번 해볼게. 남들도 그렇게 많이 한대. 꼭 해보고 싶어. 어떤 신문 기사에 부부가 함께 택배 기사로 일해서 돈을 많이 번다는 걸 보고 아내도 해보고 싶다는 얘기였습니다. 하지만 아내도 체력이 좋은 편은 아니었어요. 결국 몸살 감기에 관절에 무리가 가서 알아눕게 되었죠. 그러니까 하지 말라니까. 당신이 나보고 하던 말대로 돈 벌려다가 약값이 더 들겠다. 하루 이틀은 아무 생각 말고 푹 쉬어. 애들 간식도 알아서 챙겨 먹으라고 하고. 그러게 여보. 그 일이 보통 힘든 게 아니네. 당신은 처음부터 훨씬 힘들게 시작했잖아. 어떻게 버텼어? 그나저나 도저히 못 일어나겠네. 당신 아침 안 먹어서 어떡해? 컵라면 하나 먹고 갈게. 아니 뭐 찬밥 남은 것도 있고. 약 먹고 한숨 푹 자. 골골하던 아내는 그 뒤로도 컨디션 회복을 잘 못하더라고요.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뜻밖에도 평생 약을 먹어야 하는 병을 발견했어요. 심각한 건 아니었고 약 먹으면서 몸이 힘든 걸 피해야 하는 병이었죠. 전 아내까지 아프면 큰일이다 싶어서 돈을 신경 쓰지 말고 집에서 애들 보면서 건강 챙기라고 해줬습니다. 아내는 집에 있으면서 제 몸에 좋다는 걸 그렇게 잘 챙겨줬어요. 약초 넣은 물도 매일 끓여주고 땀수건도 매일 깨끗하게 소독까지 해줬죠. 저 고생해서 돈 번다고 생활비도 아끼는 것 같았어요. 10년이 넘는 결혼 생활 내내 아내는 참 한결같았습니다. 가족 생각하는 마음 깊고 애들도 살뜰히 잘 챙겼어요. 그런데 딱 한 가지, 살면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어요. 제 아내는 친정보다 시댁을 더 자주 가고 좋아했습니다. 저희 집은 시골인데 아내는 우리 집에 가는 걸 처갓집에 가는 것보다 더 반겼어요. 제가 일이 바빠서 못 가면 애들 데리고 훌쩍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친구들한테 이야기하니까 다 안 믿더라고요. 너 착각을 너무 심하게 하는 거 아니냐? 어느 마누라가 친정보다 시댁을 좋아해? 네 희망사항 아니야? 아니라니까. 나도 신기해. 명절에도 굳이 처가 안 가도 된다고 해서 내가 다 당황스럽더라고. 가도 금방 일어나. 어쩔 때 밥도 안 먹고 차 한 잔 딱 마시고 일어나지. 일어나자고 눈치를 엄청 주는 거야. 처음에는 그 사인을 몰라가지고 자고 가자고 했다가 나중에 엄청 혼났다니까. 재수씨 통화낼 줄 모른다고 하지 않았어? 그랬지. 근데 처갓집 얘기 나오면 좀 뾰족해. 그건 확실해. 혹시 처갓집에서 너랑 결혼하는 거 엄청나게 반대하시는 거 아니야? 지금도 사위 마음에 안 든다고 하셔서 재수씨가 스트레스 받는 거 아니고? 내가 알기로는 아닌데. 이 자식 눈치 없는 건 알아줘야 돼. 재수씨 혼자 마음고생하게 두지 말고 한번 알아봐. 친구 말 듣고 보니 그럴 수도 있겠다 싶더라고요. 한번 기회가 되면 물어봐야겠다 생각했습니다. 결혼 4년차 되던 해였어요. 여름 휴가철이 됐고 전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이번 휴가는 장인어른이랑 장모님 모시고 가는 게 어때? 뭐? 왜? 왜라니? 그동안 휴가는 계속 우리 부모님이랑 갔으니까 이번에는 처갓집 식구들이랑 가는 게 어떤가 해서. 난 별로 안 내키는데. 그럴 거면 난 휴가 안 가도 돼. 가지 말자. 평소 온화한 성격의 아내가 또 뾰족하게 나오더라고요. 우리 집엔 내가 휴가비 보내드렸어.
복날에 삼계탕이랑 수박도 사두시라고 넉넉하게. 그러니까 신경 안 써도 돼. 저는 이때다 싶어 진지하게 물어봤습니다. 여보, 혹시 장인 장모님이 나랑 결혼하는 거 결사 반대하셨어? 혹시 지금도 나 싫어하셔? 무슨 소리야? 반대는 무슨 반대를 해. 그런 엉뚱한 건 갑자기 왜 물어? 아니, 당신이 처갓집에 잘 안 가려고 하고 지금도 휴가 같이 가자니까 얼굴 싹 변하는 게 이상해서. 우리 집 가자면 오히려 좋아하잖아, 당신. 결혼하면 보통 안 그렇다던데 당신만 그러니까. 나 원래 부모님이랑 사이 안 좋아. 어렸을 때부터 대면대면하게 지냈어. 가족끼리 여행 간 적도 별로 없고 대화도 없이 컸어. 같이 있으면 많이 어색해서 그래. 신경 쓰지 마. 정말 뭐 있는 거 아니지? 별 쓸데없는 생각도 다 한다. 내가 불편해서 그런 거니까 걱정할 거 없어. 세상 모든 딸이 친정에 다 살가운 줄 알아? 나같이 무뚝뚝한 딸도 있는 거라고. 아내가 확고하게 말을 하니까 믿음이 가더라고요. 나중에는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때문에 처갓집에서 큰 소리가 나는 것도 아니었고 해서 전 신경 끄고 지내기로 했습니다. 이후로도 아내는 쭉 저희 부모님께 더 잘했어요. 자주 찾아뵙고 애들 방학 되면 한동안 가서 지내기도 했죠. 아내는 특히 아버지를 잘 따랐어요. 아버지가 무뚝뚝하긴 하셔도 정이 많으신데 아내는 그게 좋다고 했습니다. 누나는 결혼해서 베트남에 가서 살고 부모님 챙길 자식이라고는 저 하나인데 아내가 부모님께 잘하는 게 저도 참 보기 좋고 아내한테 고마웠습니다. 시골 가면 아내는 새참으로 국수를 참 맛있게 잘했어요. 주전자에 육수 담아서 밭에 나가는 걸 아내는 재미있어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들들 데리고 들로 산으로 잠자리 잡는다, 개구리 잡는다, 같이 뛰어다니는 걸 보며 참 신기했습니다. 제가 물었어요. 왜 그렇게 시골 오는 걸 좋아하냐고요. 당신은 모를 거야. 나 어렸을 때 방학 때마다 얼마나 답답했다고. 여행 가본 적도 없고 여름이고 겨울이고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어. 고장 놀이터 나가는 게 다였다니까. 근데 여기 오면 가슴이 탁 트여. 정우 정수도 얼마나 좋아해. 새카맣게 탈 정도로 하루 종일 뛰어놀고 더우면 강에서 수영하고. 남들은 비싼 돈 들여 캠핑 가고 뭐 하는데 우린 그러지 않아도 되니 얼마나 좋냐고 하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도 아내가 저희 집에 잘하는 모습을 보더니 나중에는 제 친구들이 부러워했습니다. 자식이, 와이프는 진짜 잘 뒀다니까. 애들 데리고 본가에 그렇게 자주 간다며? 서울에서만 자라서 시골 생활이 재밌대. 부모님께도 잘하고 내가 처복은 타고났다. 그리고 니들 나 연애 못한다고 얼마나 걱정 많았냐. 총각 귀신으로 늙어 죽는 거 아니냐고. 근데 지금은 내가 승자다 이거야. 아니라고 할 수 있어? 그래, 졌다 졌어. 부러워 죽겠다 이 자식아. 착한 아내와 건강한 두 아들. 풍족하진 않아도 회사에서 그럭저럭 받는 월급으로 별일 없이 살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명예퇴직을 피할 수 없었고 40대 중반에 택배 일을 시작하게 된 거죠. 택배 일은 체력적으로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하루하루 죽을 각오로 견뎌서 일에는 적응이 되었지만 집에 오면 녹초가 되는 건 여전했어요. 몸이 고되니까 잘 때 몸부림을 치면서 자고 평소에 있던 코골이도 더 심해졌습니다. 아내가 잠을 꼴딱 새는 날이 많아졌어요. 결국 아내와는 각방을 쓰게 되었습니다. 잠버릇도 거칠어지고 코골이까지 심해지면서 따로 자는 게 둘을 위해 나을 것 같았죠. 그러던 어느 날, 전 새벽에 목이 말라 깼어요. 천근만근 무거운 몸을 일으켜 물을 마시러 나가려는데 밖에서 삐걱하고 문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시계를 보니까 새벽 3시 반이더라고요. 가족 모두 잠들어 있어야 할 시간에 문소리가 나는 게 이상했죠. 이상하다 싶어서 나왔는데 아내가 자는 방문이 열려 있었어요. 들여다보니까 아내가 없더라고요. 현관에 아내 신발도 없었습니다. 새벽엔 누가 업어가도 모를 정도로 깊게 자는 사람이 웬일인가 싶었죠. 그런데 이상한 건 그런 일이 자주 반복된다는 거였어요. 이른 새벽 문 열리는 소리가 들리고 아무도 모르게 집을 나서는 아내의 행동이 그 후 계속 이어졌습니다. 언제부터였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밤에는 기절하듯 잠이 드니까 그동안엔 몰랐을 수도 있고 최근에 그러기 시작한 걸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그 시간에 집을 나선다는 게 자연스럽지 않았어요. 아내는 새벽에 나간 적이 없는 것처럼 아침에 들어와 밥을 했습니다. 전 애들한테 물어봤죠. 엄마,
너희 학교 갈 때 집에 있어? 응, 매일 배웅해주는데? 그치, 정수야? 그래? 근데 가끔 엄마 되게 피곤해 보여. 내가 엄마 잠 못 잤냐고 물어보면 그렇대. 아빠 코 고는 소리가 그 방까지 들린다고. 아빠 코 좀 그만 고라. 알았어. 제가 7시에 집을 나설 때 아내는 방에서 나와 아침을 차려줍니다. 나갔다 온 티도 내지 않고요. 뭘 하길래 그렇게 도둑 고양이처럼 나갔다 들어오는지 점점 더 궁금해졌어요. 한 번은 아침 먹으면서 대수롭지 않게 물었습니다. 당신 우유 배달 다녀? 새벽마다 어딜 그렇게 가? 어? 당신 나 나가는 거 알았어? 새벽에 나 모르게 아르바이트라도 하는 거야? 내가 알면 못하게 할까봐 그래?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애들이랑 당신 푹 자라고. 새벽에 깨면 안 좋잖아. 당신은 일 나가고 애들은 학교 가야 하는데. 혹시 우유 배달하는 거면 당장 관둬. 몸도 약한 사람이 새벽 일을 왜 해? 아침까지 잠을 푹 자야 건강이 유지되지. 약은 잘 먹고 있어? 그럼 사실은 나 새벽 기도 다녀. 새벽 기도? 성당에도 그런 게 있어? 저는 종교가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한동안 성당에도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새벽 기도를 나간다는 얘기가 생소했어요. 왜 새벽 기도 있어. 이번에 신부님 새로 오시면서 생겼어. 신경 쓰지 마. 당신 건강도 걱정되고 애들이 크니까 전에 없던 고민거리도 생기고 나 기도할 게 많아. 새벽에 나갈 때 당신 자주 깨나 보구나. 소리 안 내려고 노력했는데. 미안해. 앞으로는 조심할게. 나 깨는 건 상관없는데 당신 너무 무리하지 마. 되도록 새벽에는 푹 자. 억지로 일어나려고 하지 말고. 응, 내가 알아서 할게. 그렇게 일단락 되는 것 같았죠. 그러나 지켜보니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아내는 저와의 대화가 있고 난 뒤 며칠은 새벽에 나가지 않더라고요. 그 뒤 수상한 외출은 시간대를 가리지 않고 이어졌습니다. 새벽에만 집을 비우더니 점점 들쭉날쭉해졌어요. 전에는 아내가 어딜 가서 뭘 하는지 크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새벽 외출 이후 아내의 행동이 좀 이상했어요. 늘 성당에 다녀왔다고 하는데 거짓말인 것 같았죠. 기도하는 방식은 잘 모르지만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정적으로 성당 다녀오는 사람 치고는 집에 돌아온 아내의 몰골이 말이 아니었어요. 한 번은 밤에 나갔다 오는 아내와 마주쳤습니다. 당신 왜 그렇게 피곤해 보여? 머리카락도 땀에 다 젖어 있고. 몸 괜찮아? 괜찮아. 밖에 무지 덥네. 나 샤워하고 나올게. 그리고 저녁은 못할 것 같아. 기운이 하나도 없네. 미안한데 자장면이라도 시켜 먹을래? 아내는 수상한 외출 이후 유독 지쳐 보이고 힘들어 보였습니다. 차라리 우유나 녹즙을 배달한다고 하면 납득이 될 텐데 그것도 아니라고 하니 제 의심은 더 깊어졌죠. 사실 택배 일을 하다 보면 별별 사람들을 다 만납니다. 문을 활짝 열어놓고 부부싸움하는 집도 있고 애랑 막 욕하면서 싸우는 집도 있고 저한테 화풀이하는 사람도 있고요. 하루는 부부싸움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끝까지 잘했다는 거야? 내가 오죽했으면 그랬겠어. 당신 지금까지 이기적으로 산 건 생각 안 해? 바람에도 그런 핑계가 통하냐? 남편이 이기적이면 뭐 바람 피워도 된다고 어디 써있냐고. 그리고 내가 일부러 그랬어? 너 먹여 살리느라 뼈 빠지게 일하느라 그런 거 아니야? 난 모르겠고 당신한테 오만정 다 떨어졌어. 애 없을 때 끝내. 너 말 다 했어? 잘못했다고 싹싹 빌어도 모자를 파네. 뭐? 애 없을 때 끝내자고? 넌 양심이고 뭐고 다 갖다 버렸구나. 너랑은 1초도 같이 있고 싶지 않아. 당장 끝내자고. 너 나 쳤냐? 나 경찰에 신고한다. 그래, 신고해라. 야, 아주 끝까지 가보자. 남의 집에서 부부싸움하는 소리를 듣고 소름이 끼쳤습니다. 부정하고 있던 제 마음의 소리가 들렸어요. 아내가 그렇게 집을 비우는 게 혹 외도의 흔적은 아닌지 좀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두려운 마음에 애써 묻어두고 있었어요. 하지만 더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일단 혼자 아내를 미행하기로 했어요. 어느 날 새벽, 저는 도둑 고양이같이 몰래 집을 나가는 아내를 따라 집을 나섰어요. 아내는 밖으로 나가더니 택시를 타고 가더라고요. 저는 집에 세워둔 승용차로 따라잡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탄 택시는 20분 거리에 있는 어느 빌라로 들어갔어요.
아내가 내리는 게 보였고 저는 차를 대고 그 빌라로 들어갔죠. 굉장히 낡은 빌라였습니다. 분위기가 좀 이상했죠. 주변은 다 고층 건물인데 거기는 아주 낡고 어두컴컴했습니다. 새벽이라 불빛이 없어 그런 게 아니라 분위기가 음산했어요. 곧 허물 것 같기도 하고 사람이 사는 흔적도 많이 없었죠. 일부러 이런 데서 남자와 만나는 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서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갑자기 피가 거꾸로 솟았어요. 전 씩씩대면서 건물 밖으로 나갔죠. 어느 집에 불이 켜졌는지 보려고요. 3층 창문이 유독 환했습니다. 전 당장 계단을 뛰어 올라갔죠. 3층 현관문에 대고 귀를 대고 조용히 숨을 죽였습니다. 안에서 나오는 소리 뭐 하나라도 듣고 싶어서요. 곧 아내가 뭔가 말하는 것 같은 소리가 들렸어요. 그러나 구체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는지는 잘 안 들렸죠. 등 뒤로 식은땀이 흐르더라고요. 그렇게 1시간쯤 흘렀습니다. 많이 고민했어요. 이대로 문을 두드리며 아내의 이름을 불러볼까 아니면 연장으로 문을 따고 들어갈까 별로 생각을 다 했지만 일단은 참기로 했습니다. 곧 현관문 쪽으로 아내가 나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전 서둘러 위층으로 올라가 숨었죠. 밑을 내려다보니까 아내가 나오더라고요. 아내는 크게 한숨을 쉬고 눈가를 손으로 닦았습니다. 울었는지 얼굴이 말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아내는 빌라를 떠났고 저는 한참 동안 그곳에 앉아 있었죠. 뿌옇게 아침 햇살이 떠오르더라고요.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죠. 도대체 이곳에 누가 있는데 아내가 시도 때도 없이 발걸음을 하는 건지 제 의심대로 아내가 바람 피우는 건 아닌지 불안해서 미칠 것 같았습니다. 전 터덜터덜 빌라를 나와서 앞에 있는 편의점으로 갔어요. 거기서 찬 생수를 하나 사서 마셨습니다. 아내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여보, 어디야? 아침 차렸는데 방문 열어보니까 당신이 없잖아. 혹시 일찍 출근했어? 아니, 그냥 산책 나왔어. 산책? 별일이네. 얼른 들어와. 밥 먹고 출근해야지. 그래. 전 진실을 확인하기가 두려웠습니다. 아내는 가정에 정말 최선을 다했고 아이들한테도 잘했어요. 부모님, 친구들이 다 인정할 정도로 좋은 사람이었고요. 그런데 제가 회사 잘리고 택배 일하니까 저한테 마음이 멀어진 건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내가 원래 좋아한 모습은 지금의 제 모습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런 걸 다른 사람한테 위로받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었죠. 도무지 일이 손에 잡힐 것 같지 않았어요. 전 일단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일이 힘들고 실수가 많아 항의도 많이 받았죠. 잘 먹고 기운차게 일을 해도 힘든데 머릿속에 고민이 있으니 더 빨리 지쳤어요. 살도 몰라보게 빠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내가 걱정하더라고요. 여보, 왜 이렇게 안 먹어? 도가니탕 당신 좋아하잖아. 많이 들어요. 먹어야 기운이 나지. 안 먹히네. 그만 먹을게. 애들이나 많이 줘. 여보, 일이 많이 힘들지? 주변에서도 다 물어봐. 당신 건강 괜찮냐고. 아버님, 어머님도 걱정 많이 하셔. 그렇지 뭐. 돈 버는 일 쉬운 게 뭐가 있어? 그래도 여보, 솔직히 난 걱정이 많이 돼. 당신 이렇게 말라가는 것도 그렇고, 정 힘들면 일 그만둬. 건강 잃으면 다 잃는 거잖아. 나도 뭐라도 해보려고. 집에서 할 수 있는 일도 많대. 무슨 일을 한다고 그래. 괜히 무리하지 마. 탈라면 어쩌려고. 생각해보니까 우리 모아둔 돈도 있고, 아니면 아파트 팔아서 작게 가게라도 열까 봐. 요새 무인으로 아이스크림도 팔고 반찬도 팔잖아. 그거 내서 관리하면 당신이 좀 더 편하지 않을까? 됐어. 당신은 집에 가만히 있어. 쓸데없이 뭐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벌겠다는데 왜 쓸데없이 나서. 다시는 그런 얘기하지 마. 여보, 왜 화를 내? 알았어, 얘기 안 할게. 아내에게 벌컥 화를 내고 전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아내는 진심으로 절 걱정하고 있었죠. 아니면 기가 막히게 연기를 잘하거나 둘 중 하나였어요.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괴로웠습니다. 설사 아내가 바람을 피더라도 한순간의 실수라고 생각하고 덮어두고 싶은 마음이 컸어요. 잠깐 사람이 흔들릴 때도 있잖아요. 어떻게든 마음 다스리고 아내를 기다려주자 싶었어요. 근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새벽마다 아내가 저 몰래 조용히 나가는 소리 들으면 미칠 것 같았습니다.
자꾸 이상한 상상만 하게 되고요. 지난번 그 낡고 음침한 빌라 안에서 얼굴도 모르는 남자와 만나는 아내의 모습이 떠올랐죠. 그런 상상을 하는 제 자신이 싫어서 베개에 얼굴을 묻고 미친 사람처럼 소리도 질렀습니다. 아닐 거야. 정우 엄마가 그런다는 게 말이 돼? 무슨 사정이 있겠지. 말할 수 없는 이유가 있을 거야. 하지만 제 인내심은 그렇게 강하지 않았어요. 결국 전 미행까지 하게 됐습니다. 어느 날 새벽, 아내는 전처럼 몰래 밖으로 나갔고 전 30분 후에 그 집으로 향했습니다. 악몽을 꾼 날이었어요. 아내가 생판 모르는 남자와 웃으며 포옹하는 꿈을 꿨죠. 깨고 나서 꿈인 줄 알았지만 더러운 기분을 떨쳐낼 수가 없었어요. 오늘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을 것 같았습니다. 전 계단을 미친 듯이 뛰어올라 문을 있는 힘껏 두드렸습니다. 최수민, 정우 엄마 빨리 나와! 다 알고 왔어! 빨리 문 열어! 저는 건물이 떠나가라 문을 두드렸고 한참 만에 문이 달칵 열렸어요. 벌어진 문틈으로 아내와 눈이 마주친 순간 전 소름이 끼쳤습니다. 아내의 얼굴은 땀으로 가득했고 한 손에는 망치가 들려 있었어요. 머리도 헝클어져 있었고 옷 매무새도 흐트러져 있었죠. 아내는 찾아온 절 보고는 기겁했습니다. 여보, 당신 여기 어떻게 알고 왔어요? 당신 여기서 뭐하고 있어? 여기 누가 있다고 밤이고 낮이고 빤질나게 드나들어. 손에 든 망치는 또 뭐야? 당신 도대체 뭐하고 다니는 거야? 아무리 봐도 아내가 누군가에게 망치를 휘두른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문을 다 열려고 하지 않았어요. 저를 어떻게든 밀어내려고 하더라고요. 여보, 그냥 가요. 내가 나중에 다 말해줄게요. 제발요. 그냥 모른 척 해줘요. 네? 내가 왜 그래야 하는데? 비켜봐. 누구랑 만나서 뭘 하는지 내 두 눈으로 확인해야겠어. 저는 아내를 밀치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내부는 음산하리만치 썰렁했어요. 가구 하나 없이 횡한 집안은 낡고 곰팡이 냄새까지 났습니다. 누가 살림을 사는 것 같지도 않았고 벽지도 누렇고 가구도 별로 없었죠. 귀신이 나올 것 같은 모양새였어요. 새벽 기도를 여기서 한다고? 여기가 성당이야? 바른 대로 말해. 무슨 일을 꾸미는 거야? 어? 여보, 있잖아. 그게. 아내는 너무 놀라서 말도 잘하지 못했습니다. 그때였어요. 방문이 빼꼼히 열리는가 싶더니 노인 한 분이 저한테 확 달려들었어요. 으아! 누구세요? 저는 반사적으로 몸을 피했지만 곧 그분한테 붙잡히고 말았어요. 백발의 이빨도 다 빠진 할머니였습니다. 그분은 제 다리를 붙잡고 애원을 하는 거였어요. 저는 소스라치게 놀라 소리쳤죠. 왜 이러세요? 할머니 누구세요? 수민 아빠, 나 좀 살려줘. 시어머니가 날 죽인대. 지금 저렇게 망치 들고 있잖아. 수민 아빠, 살려줘. 나 좀 살려줘. 아이고, 사람 죽네. 저는 너무 당황해서 뿌리치지도 못하고 얼어붙었습니다. 저보고 수민 아빠라고 하는 이 할머니는 딱 봐도 정상이 아닌 것 같았어요. 더 놀란 건 이분이 제 아내의 이름을 말하며 저를 수민 아빠라고 부르는 거였죠. 수민이는 제 아내의 이름입니다. 할머니는 사시나무 떨듯 떨고 계셨습니다. 그때였어요. 아내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더니 울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러세요? 제발 그만하세요. 언제까지 이러실 거예요? 내가 못 살아. 속상해서 못 살아. 아내는 꼭 어린 아이처럼 바닥에 주저앉아 발버둥치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저를 꼭 안고 놓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주저앉자 그분도 함께 바닥에 쓰러지셨어요. 꼼짝없이 그분에게 잡혀서 아내가 우는 걸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손을 빼려고 하면 여지없이 더 세게 잡는데 작은 체구 어디에서 그런 힘이 나오는지 정말 이상했죠. 전 포기하고 아내가 진정될 때까지 기다렸어요. 아내는 정말 괴롭다는 듯 옷을 쥐어뜯으며 울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할머니는 힘이 드시는지 제 옆에서 잠이 들었어요. 한참 후 아내가 울음을 멈추고 진정된 것처럼 보여 전 조용히 물었죠. 여보, 이분 누구야? 당신은 또 왜 그렇게 울고? 속 시원히 말 좀 해봐. 이게 다 어떻게 된 일인지. 일단 침대에 좀 눕혀드려야겠어요. 바닥 찬데 여기서 주무시면 병나. 저는 할머니를 안아서 침대에 눕혀드렸습니다. 마르셔서 체중도 얼마 안 나가시더라고요. 그 뒤 아내와 저는 거실 마룻바닥에 마주 앉았습니다. 여보, 이게 다 어떻게 된 일이야? 그동안 나 많이 힘들었어.
당신 새벽마다 어디 나가는 거 보고 당신 바람 피는 줄 알았어. 그래서 여기까지 미행했던 거야. 근데 바람은 아닌 것 같고 이게 무슨 상황이야? 여보, 미안해. 의도한 건 아닌데 당신을 속인 것처럼 되어버렸어. 나도 이러려던 건 아니었는데 어쩔 수가 없었어. 저 할머니가 누군데 당신이 돌봐드리는 거야. 아니, 돌봐드린다고 하는 것도 이상해. 망치는 아까 왜 들고 있었어? 이상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 당신 혹시 범죄 저질렀어? 아니, 나 모르게 나쁜 짓 하고 있었냐고. 아니, 돈이 부족해서 이런 일까지 저지른 거야? 아니야, 여보. 그리고 듣게 된 아내의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어요. 사실 저분 내 친어머니셔. 뭐라고? 저는 깜짝 놀라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처음 듣는 사실이었어요. 지금 장모님이 친어머니인 줄만 알고 있었습니다. 결혼 16년 동안 아내는 이런 얘기를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 기절하듯 놀랐습니다. 그걸 왜 지금 말해? 나 전혀 몰랐잖아. 사정이 있었어. 말하기 껄끄럽기도 했고 감추고 싶은 얘기였다는 게 맞는 말 같다. 지금 방에 누워 계신 엄마, 나 8살 때 집을 나가셨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어. 아내는 거실 바닥에 굵은 눈물 방울을 뚝뚝 떨어뜨렸습니다. 하지만 흐느끼진 않고 담당하게 얘기를 이어갔어요. 친할머니, 그러니까 엄마의 시어머니가 엄마를 엄청 구박하셨어. 어린 내가 봐도 너무 심할 정도로. 어떤 날엔 엄마를 속옷 차림으로 집 밖에 내쫓은 적도 있었지. 이유도 참 다양했어. 어떤 날엔 아들 못 낳는다고, 어떤 날엔 국이 짜다고, 내 앞에서 맨손으로 엄마 때리고 머리카락 뜯고 욕하고 매일 반복되는 일이었어. 어린 내가 그거 보고 얼마나 충격받았는지 몰라. 그때부터 할머니 미워하고 피했어. 아니, 그게 말이 돼? 어떻게 며느리를 속옷 차림으로 내쫓을 수가 있어? 아니, 장인어른은 뭐 하시고? 그것보다 더한 일도 많았어. 요새 같으면 할머니 경찰서에 갔을지도 몰라. 일부러 엄마 손등에 끓는 물을 부은 적도 있었고, 그런데 문제는 아버지가 그걸 보고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거야. 아내 말에 의하면 장인어른은 장모님이 일방적으로 당하고 있어도 아무 역할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장모님께 모질게 대했다고 했습니다. 왜 자꾸 집안에 분란을 일으키냐고. 궁지에 몰린 장모님을 더 힘들게 했다는 얘기였어요. 곁에서 말리던 아내도 여러 번 맞았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집이 다 있는지 기가 막혔죠. 그때 난 어려서 할 수 있는 게 없었어. 할머니랑 아버지가 악마같이 보였고 무서웠어. 결국 괴롭힘을 당하던 엄마는 한밤중에 맨발로 도망가셨어. 할머니한테 지독하게 맞다가 저항 한번 못 해보고 그때가 너무 생생해. 하필 나 소풍 가기 전날 밤이었거든. 엄마랑 같이 가는 소풍이었는데 그 뒤로 엄마는 못 보고 살게 됐고. 그때가 8살이었다고? 응, 그 이후로 엄마 못 봤어. 보고 싶어도 아버지랑 할머니 무서워서 엄마 얘기는 꺼내보지도 못했어. 곧 새어머니가 들어오기도 했고. 아내가 담담하게 말해서 더 가슴이 아팠어요. 어린 나이에 겪은 일들이 내내 큰 상처였다고 하더라고요. 결혼한 후에 장모님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해는 하게 됐지만 어렸을 땐 장모님이 많이 야속했다고 털어놨어요. 왜 자기를 데리고 도망가지 않았나? 아버지 할머니랑 어떻게 살라고 혼자만 도망간 장모님이 미웠대요.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꽁꽁 숨기고만 있었는지 전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왜 얘기 안 했어? 할 필요 없다고 생각했어. 어차피 평생 엄마를 만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거든. 그래서 그렇게 처가에 안 가려고 했구나. 사실 나 어렸을 때 많이 힘들었어. 새어머니 나한테 되게 차가웠어. 모질고. 내가 냉장고만 열어도 노려보고 물도 마음대로 못 마셨어. 눈칫밥 먹으면서 큰 것 같아. 새어머니가 현관문에 열쇠만 꽂아도 긴장이 되고 집이 집 같지 않았어. 그러고 보니 아내는 처갓집에서 밥 먹기를 특히 싫어했던 게 떠올랐습니다. 어렸을 때 하도 구박받고 자라서 그 집에선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았던 거였어요. 장모님은 어떻게 다시 만나게 된 거야? 제 질문에 아내는 장모님이 누워 계신 방을 한번 쳐다보더라고요. 방 안에선 새근새근 깊이 잠든 숨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난 엄마가 돌아가신 줄 알았는데 몇 년 전에 날 찾아오셨어. 놀랍고 반가우면서도 엄마를 받아들일 수가 없더라.
날 버리고 간 엄마가 미워서 계속 거부하고 밀어냈지. 그때라도 나한테 알리지 그랬어. 당신한테도 알리고 싶지 않았어. 그냥 인연 끊고 예전처럼 살고 싶었어. 근데 엄마가 아프신 바람에. 지금 장모님 정상 아니신 것 같은데 맞지? 아내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 치매나 노인성 질환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아내의 얼굴은 어두웠습니다. 더 심각한 병인 게 분명했죠. 엄만 그렇게 집을 나가서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하시더라고. 나 어렸을 때 곁에 못 있어준 게 한이 되셨대. 험한 일에서 번 돈을 다 나한테 주시겠다는 거야. 근데 난 거절했어. 그런 돈 필요 없으니까 인연 끊자고 말씀드렸는데 지난해부터 엄마가 좀 이상해졌어. 치매인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 치매가 아니야? 그럼 뭔데? 피해 망상 때문에 생긴 조현병이래. 정신적으로 많이 심각하신 상태야. 걱정돼서 병원 치료 받으라고 했지만 엄마는 괜찮다고 거절하시고 그러다 이 지경까지 오게 됐어. 그래도 병원에 가봤어야지. 원래는 어디 사셨는데 처음부터 여기 계셨던 건 아닌 것 같은데. 맞아? 원래는 멀리 사셨는데 내가 여기로 옮겨드렸어. 엄마는 보호자가 아무도 없잖아. 나랑 만난 후에 여기저기 딸이 있다고 얘기하고 다니셨나 봐. 근데 혼자 사시다가 병이 심각해지시니까 주변 사람들이 힘들었던 모양이야. 벽을 긁기도 하고 집에서 큰 소리로 혼잣말하기도 하고 이웃을 찾아가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셨대. 그럴 때마다 이웃들이 나한테 전화해서 항의를 했어. 안 가볼 수가 없더라고. 내가 가면 엄마는 무서워서 방에 숨어 계셨거든. 병세도 안 보이고 조용해지셨거든. 어떻게 당신만 보면 그러셔. 당신이 약이라도 해다 드렸어? 아내는 찹찹한 표정으로 말을 이어갔어요. 장모님은 딸인 아내를 예전에 자신을 구박하던 시어머니라고 착각하고 계신다는 얘기였습니다. 날 보면 할머니가 떠오르나 봐. 그분 사람한테 할 수 없는 짓 엄마한테 정말 많이 했어. 누가 보면 며느리가 아니라 죄인인 줄 알았을 거야. 그리고 엄마는 그런 독한 시어머니한테 대들지도 못하고 고스란히 다 당하기만 했어. 바보같이. 그 정도로 마음이 착하고 여리신 분이셨어. 왜 지금까지 장모님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냐는 제 물음에 아내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혼자 힘으로 어떻게든 해결해보려 했다고요. 병원비도 걱정이 됐고 장모님이 괜찮으실 때는 또 멀쩡하게 말씀도 잘하시고 정상적인 것처럼 보였다고 했죠. 그러다가도 한 번씩 이상해지시면 아내를 보자마자 방이고 어디고 숨어 계셨대요. 오늘 망치든 것도 엄마가 문을 걸어 잠궈서 어쩔 수 없이 그런 거야. 억지로라도 문을 열어서 엄마를 밖으로 끌어내려고. 그랬구나. 당신이 혼자 고생 많았네. 아내는 거실 바닥에 떨어진 망치를 보면서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내가 혼자 얼마나 힘들었을지 눈에 보였어요. 안타깝고 미안했죠. 전 그런 아내의 사정도 모르고 바람핀다는 엉뚱한 상상이나 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남편이 멀쩡히 있는데도 도움 한마디 구하지 않은 아내가 한편으로 미련하게 느껴졌어요. 남편이 무슨 허수아비야? 왜 나한테 말 한마디 안 했어? 나한테 그렇게 믿음이 안 갔어? 이런 일 있으면 같이 머리 맞대고 고민을 했어야지. 말 못해서 미안해. 하지만 입이 안 떨어졌어. 안 그래도 당신 명퇴에 사업 실패에 얼마나 힘들었어. 당신한테 이런 문제까지 안겨주기 싫었어. 그뿐이야. 그래도 이건 아니지. 당신 새벽에 나갔다 왔을 때 몰골이 왜 그렇게 초췌했는지 이제야 이해가 간다. 아픈 장모님이랑 실랑이 하다가 상처도 나고 그랬구나. 근데 장모님이 왜 나를 수민 아빠라고 부르시지? 내가 지금 장인어른으로 보이시나? 그런가 봐. 할머니가 엄마 괴롭힐 때 엄마 도와주지도 않고 심지어 같이 괴롭히던 아빠인데도 남편이라고 한 번씩 떠오르나 봐. 자꾸 아버지 언제 오냐고 나한테 물어보셔. 장모님이 절 꼭 붙잡고 살려달라고 애원한 것도 기억 속 남편에게 도움을 청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 더 마음이 아파왔어요. 여보, 장모님 이대로 둘 수 없어. 이제라도 병원에 모시고 가는 게 어때? 내가 장인어른인 척하고 장모님 좀 달래보면 어떨까? 그래 줄래? 그것도 방법인 것 같다. 엄마 병원에 꼭 한번 데려가 보고 싶어. 그동안 내가 힘이 없어서 못했는데 당신이 도와주면 의외로 일이 쉬울 수도 있을 것 같아.
저와 아내는 거기서 장모님이 깨실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오래 주무시지도 않았어요. 잠에서 깨시자 조금 정신이 돌아온 것 같았어요. 그러나 대화를 나눠보니까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저 수민 아빠라고 부르셨죠. 저는 장모님을 살살 달랬어요. 여기는 춥고 물도 잘 안 나오고 하니까 따뜻하고 좋은 집에 가서 편히 쉬자고 했더니 장모님이 순순히 따라오시더라고요. 전 장모님을 차에 태울 수 있었고 바로 병원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그날 장모님은 병원에 입원하셨고 약물 치료부터 시작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환자복을 입고 침대에 누운 장모님은 꼭 아기 같았습니다. 너무 순하고 편안해 보이셨죠. 엄마, 여기서 치료받고 있으면 내가 내일 올게. 응, 알았어. 미안하다, 수민아. 엄마가 아파서. 아픈 게 왜 미안할 일이야. 의사, 간호사 선생님 말 잘 듣고 밥 잘 드시고 계세요. 또 올게.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내는 회한의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저는 아무 말도 건넬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아내도 저도 모처럼 푹 잘 수 있었어요. 우여곡절 끝에 간신히 답을 찾은 밤이었죠. 시간이 흐르면서 장모님은 약물 치료로 효과를 보셨습니다. 효과가 좋아서 장모님은 정신이 맑은 날이 더 많아졌고 저도 사이로서 인사도 드릴 수 있었어요. 찬찬히 지켜보니 장모님은 아내와 얼굴도 많이 닮았고 말씀하시는 것도 비슷하시더라고요. 내가 수민이한테 지은 죄가 많아요. 그리고 다 늙어 찾아가서 힘들게도 많이 했지. 면목이 없어요. 말 놓으세요, 장모님. 정우 엄마한테 얘기 들었습니다. 장모님도 오랜 시간 참 힘드셨을 것 같아요. 이제라도 이렇게 만나게 된 게 얼마나 다행이에요. 곧 정우 정수도 보셔야죠. 사진으로 보셨죠? 애들이 너무 잘생겼더라고. 우리 사위랑 딸을 반반씩 닮았어. 손주들 사진 보니까 더 눈물 나더라고. 수민이 어려서 옆에 못 있어준 게 그렇게 한이 되어서. 우리 수민이랑 잘 살아줘서 고마워요. 나 여기서 치료 잘 받고 건강해질 거야. 더는 우리 수민이한테 패기치고 싶지 않아. 사위한테도 그렇고. 여기서 하라는 대로 약 잘 드시고 잠도 잘 주무시고 하시다 보면 퇴원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정말 고마워요. 보기만 해도 믿음직스럽네. 장모님은 1년 동안 치료를 받으셨고 제가 보기에도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그렇게 한숨 돌리고 나니 떠오르는 한 분이 있었죠. 아내도 같은 생각을 하는데 말 꺼내기를 주저하는 것 같아서 제가 먼저 선수를 쳤습니다. 여보, 이제 장인어른한테 알려드리면 어떨까? 장모님도 많이 회복하셨고 일단 말씀은 드려야 할 것 같은데. 나도 생각은 했는데 솔직히 겁나. 아버지가 어떤 반응을 보이실지도 모르겠고. 이제 세월이 많이 흘렀잖아. 두 분 사이에 풀어야 할 것도 있을 거고 미리 겁먹지 말고 말씀드려보자. 두 분이 보신다고 하면 만나게 해드리고 싫다고 하시면 많은 거고. 저와 아내는 상의 끝에 장인어른께 가서 그동안의 일을 모두 알려드렸습니다. 장인어른은 크게 놀라시더라고요. 그리고 며칠 동안 잠도 못 주무시고 고민을 하셨다고 했죠. 결국 장인어른은 장모님을 만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셨어요. 장모님도 처음엔 주저하시더니 알겠다고 하셨고요. 저와 아내 그리고 장인어른 이렇게 세 사람이 병실로 들어가자 장모님은 긴장하시더라고요. 그러나 생각보다 침착하셨죠. 오랜만이네요, 수민 아빠. 당신도 많이 늙었구려. 장인어른은 쉽게 말을 못하시다가 의자에 주저앉으셨죠. 그리고 장모님 앞에서 가슴을 치시며 눈물을 흘리셨어요. 젊어서 너무 몹쓸 짓을 했다면서 살면서도 많이 후회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미안하다고 또 미안하다고 고개도 못 들고 우시는데 장인어른의 그런 모습이 처음이라서 저도 많이 놀랐습니다. 장모님도 그런 장인어른 보면서 서럽게 우셨죠. 왜 그랬어요? 나한테 왜 그랬어요? 조금만 잘해주지. 몰래 내 등이라도 토닥여줬으면 나 어떻게든 참고 살았을 건데. 미안해 여보. 그때는 나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어. 이 세상에 그런 바보가 없었지. 엄마랑 당신 사이에 껴서 그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 게 최선인 줄만 알았어. 미안해. 당신 이렇게 된 거 다 내 탓이 아니고 누구 탓이겠소. 수민아 미안하다. 너 불쌍하게 큰 거 다 알아.
알고도 모른 척했다. 내가 죄인이야. 애비는 죽어서 지옥에 갈 거다. 정말 미안하다. 장모님과 장인어른은 제 아내의 손을 붙잡고 연신 미안하다며 뜨거운 눈물을 쏟아내셨습니다. 아내도 울고 저도 울고 병실은 눈물바다가 되었어요. 그렇게 오랜 세월의 앙금을 풀게 되었습니다. 그 후 아내는 혼자서 감당하던 짐을 내려놓고 저의 도움을 받아 장모님을 돌보게 됐어요. 장모님은 얼마 전 퇴원을 하셨습니다. 아직 다 나으신 건 아니지만 약 잘 드시고 치료 잘 받으면 좋아질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장모님은 저희 집에 모셨어요. 염치 없어 절대 안 온다고 하셨지만 제가 억지로 우겨서 데리고 왔죠. 그날 밤 아내가 저한테 고맙다고 했습니다. 여보, 큰 결정해줘서 고마워. 장모님 모시고 사는 거 쉽지 않을 텐데. 일부러 나 생각해서 그런 결정해준 거지? 어렸을 때 엄마랑 못 나눈 정 이제라도 나누라고. 어떻게 알았어? 정우정수 보고 좋아하시는 장모님 모습 보니까 내가 다 뿌듯하더라. 아무 걱정 말고 앞으로 장모님이랑 재밌게 살자. 내 눈치 보지 말고. 정말 고마워. 이런 날이 올 줄 꿈에도 몰랐어. 고마워할 거 없어. 그동안 당신이 나한테 얼마나 잘했어. 나도 갚을 기회 줘야지. 나 장인어른처럼 나중에 시간 지나서 후회하고 싶지 않아. 당신 고생하는 거 그때그때 갚고 고맙다고 표현하면서 살고 싶어. 당장 이제부터 그렇게 살 거야. 사랑해, 여보. 갑자기 그런 말 들으니까 너무 이상하다. 생전 사랑한다는 말도 못하는 사람이. 이제 익숙해져야지. 자주 들을 텐데. 당신도 해봐. 맨날 애들한테만 하지 말고. 나도 사랑해, 여보. 그리고 고마워. 아내는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 일이 있고 꽤 많은 시간이 지났네요. 저는 더 이상 택배 일을 하지 않습니다. 알고 보니까 장모님께는 건물 한 채가 있으셨어요. 나이가 있으셔서 관리가 힘드시기 때문에 제가 도맡아서 건물을 관리하고 있죠. 요즘은 공인중개사 시험 준비 중입니다. 이상하게 공부가 더 잘 되네요. 택배 일로 몸이 무척 힘들었는데 건강 회복하고 공부를 해보니까 이건 또 크게 어렵지 않게 느껴집니다. 장모님께서는 갖고 계신 재산 다 안 해줄 거라고 하셨어요. 아내는 끝까지 괜찮다고 했지만 자식이 아내뿐이니 어차피 그렇게 되겠죠. 가끔 생각합니다. 아내를 만나지 않았다면 전 지금 어떻게 살았을까 하고요. 어쩌면 지금도 여자와 대화도 한마디 못하고 총각딱지 못 대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저에겐 건강한 두 아들을 낳아주고 인생의 실패와 성공을 함께 해준 아내를 전 영원히 아끼고 귀하게 여길 생각이에요. 생일뿐 아니라 젊은 사람들처럼 기념일도 챙겨보고 매년 부부의 날도 꼭 챙기고 싶습니다. 생전 꽃바구니 같은 것도 안 해봤는데 이제는 꽃집도 좀 기웃거려 봐야겠습니다. 아내 것 사면서 장모님 것도 사보려고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